그동안에 300번 넘게 이런 모임을 이어간다는 게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는 좌파처럼 작당은 하기에는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나고 해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을 많이 만든다고 그럽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클럽 중심으로 이 보수적인 교양이나 이런 게 이어지는데 바로 한강 포럼이 한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45년생인데 아까 여상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자리에는 1920년대생은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아마 1930년대생이 주력이시고 그러면 80대신데 제가 결혼도 빨리 하고 기자생활도 빨리 해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항상 제가 최연소였는데 요사이는 제가 최연장자가 되는 모임이 많아졌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최연소가 됐습니다. 누가 그러기에 노인이 사라지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70대, 80대 이상 되는 분이 가끔 이 부고에 오르는 걸 보면은 아, 저분이 회고록을 쓰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7, 80, 90대 되시는 분이 회고록을 쓰면 하나하나가 다 문학이고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꼭 회고록을 쓰고 가시라고 우리 지승환 선생님이 쓰신 반추라는 그 회고록을 제가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더구나 윤필용 사건을 제대로 다룬 최초 그리고 최후의 책일 겁니다. 다른 분은 쓸 분이 없거든요. 윤필용 사건이야말로 그 뒤에 1년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윤필용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그 다음에 1974년 8.15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 윤필용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실을 밝혀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요사이 제일 즐거운 게 그동안 받아놓았던 회고록 받으면 대충 안 읽고 책장에 꽂아 놓았는데 다시 꺼내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고록 쓰기 운동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 오늘 만나서 다 표정들 보시니까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는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강조해달라고 우리 여상원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70대, 80대 분들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또 행운이었죠. 근데 저는 1920년대생이 한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he Greatest Generation.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1920년대생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세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30년대생부터는 20년대생, 10년대생이 그야말로 피, 땀, 눈물을 흘려서 만든 이 나라의 혜택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최장수국입니다. 거의 일본에 다가가고 금년간에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다고 그럽니다. 1등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시작을 한 게 최장수 국가로 가는 건데 요새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식 14일 하는데도 저렇게 생생한 게 한국 의료 덕분 아닐까요? 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단식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실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재명 씨를 노벨 의학상 후보로 추천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초인적인 정신력과 체력 아닙니까?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은 종목을 바꿔가지고 그 노벨 물리학상 받는 게 맞습니다. 햇볕을 비춰주었더니 북한이 외투를 벗어 던지고 개혁 개방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핵폭탄 만들었지 않습니까? 햇볕으로 핵폭탄 만들면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생겨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김대중 씨로부터 뭐 방한을 받든지 한 노벨 평화상은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줘야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제가 정기를 쓰고 하면서도 나이가 들면은 보는 관점이 항상 새로워지더라고요.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또 박정희를 생각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그 수많은 시위에 직면했으면서도 한 번도 발포 명령 내린 적 없습니다. 이 기록을 여러분들 자랑해야 됩니다. 그 18년 동안 미국에서 범법자를 향해서 경찰이 쏴가지고 죽인 사람이 수천 명 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발포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세계 기록 아닙니까? 폭력 시위에 발포 명령 내리죠. 부마 사태 취재 때는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망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암살 없잖아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겨서 이런 최장수 국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검색을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푸틴, 김정은이 만나가 무기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야당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나왔습니다. 무기 거래를 하도록 몰아붙인 게 윤석열 외교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게 저들을 자극해가지고 저렇게 손잡자고 만들었다.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적임을 선언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안보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한국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서 어떻게 사사건건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뭐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가 있었다. 그건 공개의 사실이죠. 근데 뭐 주사파가 무슨 철학파입니까?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김문수 씨는 문재인은 진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고소고발이 안 들어오잖아요. 김일성주의자. 즉 문재인 정권의 영혼은 김일성주의였다. 그걸 자꾸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걸 인정하려니까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끔찍하면 사람들은 이제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사파라든지 진보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말로 좀 순화시켜서 하는데, 직시를 하면은 저 5년 동안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였잖아요. 문재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김정은 기준으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하고, 김정은이 시해를 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공공연하게 겁도 없이 나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문화진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면 본인은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의 더불어는 신영복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문재인 씨가. 그리고 퇴임 1년을 앞두고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할 때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원훈석에 신영복 글씨체를 가지고 원문을 새겼다. 국정원,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걸 합치면은 거기에 김일성의 악령이 들어왔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회피하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정책은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충실히 한 것인데, 의사로 비유하면은 뭐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감기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뇌수를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영혼을 집어넣는 수술을 한 사람, 붉은 의사 문재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 의사 문재인, 뇌수에다가 붉은 칠, 그런 나라는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발작 증세가 요새 하나씩 이제 들통이 납니다. 정율성이라는 북한군, 중공군 군가를 만들고 6.25 때 응원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을 광주에서 음악가라고 항일운동했다고 해가 동상을 만들고 거리 이름 만들고 드디어 공원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그걸 지적하니까. 그 다음에 홍범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장 잘 쓴 글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홍범도가 말하는 홍범도. 그게 결정판입니다. 홍범도 논란은 그 글 하나로 끝난 거예요. 더구나 냉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 문서를 가지고 분석한 걸 보면은 홍범도는 독립군이라고 명명할 수가 없다. 왜냐? 철저하게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빨치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적인 독립군을 해체하는데 소련 측에 가담하고, 그 공로로 뭐도 받고,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원이 되어가지고 소련 공산당원으로 죽은 사람이다 는 이야기인데, 그걸 최신 문서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송평린 칼럼, 홍범도가 말하는 홍범도, 골수공산주의자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아주 중요하고 명쾌한 지침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항일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아니다. 항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항일운동 해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사람도 있고, 한반도 왕조체제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없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려는 세력도 있었다.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항일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독립운동가다.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이라든지 공산주의자가 항일운동한 거는 독립운동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무장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쾌한 규정입니다.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김일성이 항일운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김일성이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자의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홍범도에 해당되는데, 그 소련 공산주의자의 흉상을 다른 데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에 세워가지고 생도들이 거기에 경례 붙이도록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발작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뇌수술을 응시로 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작하는 거예요. 발작. 더구나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 이름이 홍범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련 공산당원 이름을 딴 대한민국 잠수함이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데 의뢰를 쏠 때 누구를 향해 쏩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의뢰를 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라면은 홍범도함이라는 잠수함이 어떻게 대한민국 해군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붙인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붙인 이름이에요. 그때부터 홍범도는 독립운동 했으니까 공산주의자든 뭐든 그거 뭐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해군이. 그런데 우리나라 해군이 또 뭐 문무대왕함, 광개토대왕함, 손원일함 뭐 이렇게 막 붙이는데 꼭 붙여야 될 이름 하나 안 붙이는 게 있어요. 김유신. 삼국통일의 원훈 김유신 함은 없어요. 왜 그렇죠? 어느 기자가 해군에 물어봤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김유신은 동족끼리 싸운 사람 아니냐. 김유신은 동족끼리 싸웠으니까 해군 함정의 이름으로 붙일 수 없다. 이 말이 홍범도 정유석 문제하고 딱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유신이 동족을 무찔렀다? 이거 맞습니까?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백제 고구려를 쳤으니까 동족을 친 거 아니냐? 이거 맞습니까? 아니 삼국시대 7세기에 동족이란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때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그때 백제 고구려 신라는 다 적이고 다 외국이죠.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마 말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7세기에 가짜 민족주의 기준을 딱 적용해가지고 신라는 백제 고구려를 쳤으니까 당의 힘을 빌려서 쳤으니까 민족 반역자다 하는 게 북한식 역사관 아닙니까? 신채호 같은 아주 거친 학문적인 논리가 전혀 결여된 이게 지금도 통하고 있는데 해군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해군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고 구조에 가짜 민족주의 한꺼풀 더 드러내면 반일 종족주의죠. 이영훈 교수가 명명한 바 반일 종족주의가 들어갔고 반일 종족주의를 조정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김유신까지 모조리 반역자로 만드는 그 풍조 속에서 정율성 공원도 홍범도 함도 만들어졌다.